먼저 살다간 또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지혜가 담겨 있고 저에게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강연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저 역시 강연을 들으면서 느꼈던 울림이지만 나도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네, 나도 괜찮아 하는 그러한 위로의 그런 감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일단 아프게 되면 찾게 되는 병원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가면 늘 있는 의사, 또 간호사분들이 떠오르시겠죠? 그리고 병이 호전될 때까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약입니다. 저는 그 약을 짓는 일을 1987년부터 33년째 해오고 있는 약사입니다. 잘 먹으면 약, 잘못 먹으면 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약은 생각보다 먹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에 따라서 또 질병에 따라서 복용 시기, 복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올바른 복약 설명은 늘 뒤따라야 하는데요. 저는 이 형광펜을 항시 몸에 지니고 있다가 환자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을 이렇게 밑줄을 해 개인별 포인트를 찍어드리면서 약 드시는 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당부를 덧붙이죠. 약 드시는 거 잊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병원에 들어선 환자들이 모든 진료를 무사히 마치고 마지막에 병원을 나서기 전에 들리는 관문각도 같은 약제팀에 있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를 잘 해드려야 환자분들이 무사히 쾌차할 수 있다는 것에서 저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제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빈센트 병원 약제팀 파트장 최영희 약사입니다. 제가 어르신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요. 아주 또박또박 천천히 큰 소리로 말해줘서 알아듣기 편하시다고 하세요. 아마 제가 오랜 시간 저희 친정부모님을 모셔서 그럴 수도 있고 제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을 마주할 때 한쪽 방향으로 몸을 기울여서 듣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불과 3년 전에 벼랑간 한쪽 귀 청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일을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기 전에는 일반 약국도 경영을 했는데요. 10년간 돈을 벌어서 평생 꿈꾸던 2층 주택도 지었습니다. 하느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지키기 위해 성빈센트 병원 약사로 이직해서 별 탈 없이 직장 생활을 해왔고 좋은 일도 참 많았어요. 저 나름의 진흙탕을 걸으면서도 흰 바지가 젖든 말든 어깨짓을 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한쪽 귀 청력을 잃게 된 겁니다. 저의 병명은 난청과 이명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힘들어서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이 약해져서 바이러스가 청각 신경을 침범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아프기 전에 청력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공학적인 도움인 보청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생긴 병이라 처음엔 저에게 벌어진 상황이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생활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저의 근무지인 병원에서
7, 8분이면 되는 거리였는데 심할 때는 어지럽고 보행이 힘들어서 10분도 안 걸리던 출근길을 40분 넘게 겨우겨우 다니게 되었고, 약간의 여유 시간이 생기면 병원 성당에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잘 해내던 나여서 아프다고 어린 광을 피울 데가 없었고, 넋두리는 오로지 성모님께만 털어 놓았습니다. 누굴 탓할 일이 아니었어요. 내 몸이 피곤해서 온 병인데 누굴 탓해요? 제가 다 이겨내야죠. 보통 아프면 예민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병원은 아파서 오는 분들이 대다수라 다들 예민하고 급하세요.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응대할 때는 제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까다로움이라는 창에 대응할 수 있는 부드러움이라는 방패입니다. 까다로운 이유는 우리 병원의 고객이 되고 싶어서 내는 목소리이지, 그냥 한번 왔다 갈 사람은 목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더 까다로운 분들에게는 더 부드러움으로 맞섭니다. 저의 방법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귀로 듣고 그 다음에 환자 눈을 봤습니다. 저 여기가 불편한데요 라고 말해야만 그제서야 그 불편을 알아차린 거죠. 하지만 이제는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분이 오시면 먼저 눈으로 봅니다. 그 불편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환자분이 저 여기가 불편한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살펴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음에 좀 더 신속히 그리고 부드럽게 응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은 긴 시간 집을 나설 때 무엇을 챙기시나요? 핸드폰이 전원이 나갈까 봐 핸드폰 배터리를 챙기실 겁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더 긴 시간을 외출할 때 보청기 배터리를 챙겨야 하는데요. 한 번 끼우면 보청기 배터리가 72시간밖에 가지 않아 전원이 다 되기 전에 갈아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청기라는 게 이 안경처럼 편리한 것이 아니라서 저는 까다로운 불편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 어떤 편안함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연한 부드러움이 어쩌면 저의 잃어버린 한쪽 귀 청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들어온 노래인데 요즘 새삼 와닿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훈아 씨의 공이라는 노래인데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처음에 내가 가진 것을 다 쥐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쥔 것을 나누어야 행복하겠구나. 그래? 그럼 내가 나눌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매일 마주 대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겠구나.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하면 그게 말이 쉽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하죠. 왜 처음부터 큰 것을 주려고 하느냐. 우리가 처음에 뭘 사려고 할 때 목돈 드는 거는 좀 꺼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푼돈, 잔돈은 쉽게 나누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행복에 작은 것들, 마치 잔돈과 같은 것을 남에게 베푸는 친절로 생각한다면 이게 좀 쉽지 않겠냐고 설명하죠. 그럼 다들 그래요. 뭐 듣고 보니 그렇다고요. 사랑의 잔돈이라는 화두를 꺼내놓고 보니 2017년 작고하신 배우 김지영 선생님과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돌아가시기 2년 전인데 2015년 안양 중앙성당에서 선교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바자회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녁 미사를 마치고 우르르 많은 교우들 속에서 모자를 푹 쓰신 어떤 할머님이 바자회 물품 몇 개를 고르시고는 가격도 물으지 않으시고 흰 봉투를 놓고 황급히 자리를 뜨시는 거예요. 봉투 속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도망치듯 가시는 할머니께 뛰어가 할머니 돈을 잘못 내셨나 봐요. 100만 원짜리 수표예요 라고 했더니 천천히 돌아보시며 맞아, 좋은 일 하자녀. 적지만 선교지 아그들한테 줘요 하시는데 그제야 얼굴을 알아봤어요. 배우 김지영 선생님이신 거예요. 너무 고맙고 반갑고 진짜 너무 고마워서 수줍어 하시는 선생님을 돌이켜 세워서 사진을 찍었어요. 한순간 참 좋은 사랑의 잔돈에 대한 배움을 선생님이 안겨주셨지요. 그분의 소박한 몸짓이 눈에 선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사랑의 잔돈 저금통 모금을 하곤 하는데 그런 기금이 큰 돈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해 주시는 모습을 목격하곤 합니다. 그렇게 쉽게 시작하는 것이 나눔인 것 같아요. 저는 자비의 협력자라는 단체 활동으로 한 달에 한 번 수원역의 노숙인 급식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변화가 와도 노숙인 분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가난과 눈물과 질병은 언젠가는 돌아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돌보지 않고 외면하면 사회적 불안과 불쾌감은 돌아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잔돈 나눔을 매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미얀마, 필리핀으로 의료봉사를 매년 나가곤 하는데 저는 필리핀 빠야타스에 잊지 못할 인연이 있습니다. 필리핀 빈 무덤터에 살고 있던 심장이 약한 조수아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2017년 우리 병원 의료팀을 찾아왔어요. 우리 의료팀이 진료해 주었지만 일시적일 뿐 아이의 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심장 수술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돕고 싶었지만 저에겐 정해진 시간 그리고 임무가 있었기에 소임을 다하고 돌아왔으나 고국에 돌아와서 심장병으로 조슈아의 파란 입술과 검은 얼굴이 너무 눈에 밟혀서 약재 팀원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 2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인이
저의 소식을 듣고 올해 본인도 좋은 곳에 보답받고 싶다며 200만 원을 흔쾌히 내놓은 겁니다. 4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저에게 모였고 이 돈을 송금하기 위해 필리핀에 계신 수녀님께 연락을 드리니 수녀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며 어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기뻐하셨어요. 그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 그 아이가 수술을 하고 나아진 모습의 사진을 전해왔는데 웬걸요? 너무 훤칠하고 잘생긴 아이인 거예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 허투루 맺어진 인연은 없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가 그 인연의 끈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2017년 필리핀 파야타스 의료봉사 때 쓰레기 산에서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이를 두고 엄마가 일을 나가버린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 아이가 자꾸 우는 거예요. 우는 아이를 내버려 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업고 하루 종일 봉사를 했습니다. 의료봉사를 다니게 되면 하루하루 거처를 옮기기 때문에 저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셀과의 인연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다시 돌아왔고 아셀이 100일쯤 되는 그 시점에 필리핀으로 소임차 떠나는 우리 수도의 수녀님 편에 아셀과 찍은 사진을 코팅해서 한 장은 100일 선물로 보내고 한 장은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아셀에게 전해질지 여부도 불투명했고 그 후론 저도 바빠서 한동안 아셀을 잊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명으로 청력을 잃게 되었죠. 이명이 온 뒤에 앞으로 내가 못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못할 것 같은 일이 무엇일까 했을 때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문득 아셀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2020년 1월에 필리핀으로 의료봉사를 자원해서 갔어요. 아셀을 만나려고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봐서 얼굴을 알긴 알지만 너무 아기 때 봐서 단박에 알아보긴 힘든데 제가 필리핀 파야타스 그곳에 가자 아셀의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3년 전에 아셀과 찍은 사진을 벽에 걸어두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3년이 훌쩍 지난 시간인데 시간이 무의미했어요. 그리고 그날 봉사하는 내내 아셀은 제 옆에 그때처럼 붙어 있었어요. 무언가 바래서 하는 행동이 아닌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유안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셀은 사진으로 모습을 만나고 있어요. 코로나가 나아지면 언젠가 또 아셀을 만나러 갈 수 있겠죠? 저는 어려서부터 저의 분수를 잘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딸부잣집 6자매 중에 5째인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여자라서 이래라 저래라 눈치를 주신 적은 없었지만 유복하지 않았던 가정 형편 탓에 제가 공부는 좀 잘했어도 의대를 보낸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대를 지원했고 약사가 되었어요. 저희 엄마 아버지를 행복하게 모실 수 있는 2층 집을 짓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그때부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어서 이룰 수 있는 내 것인 것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았죠. 우리 병원 주보 성인이신 빈센트 성인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는 활동 수도회를 만드시면서 시골 처녀들을 모았습니다. 시골 처녀들의 좋은 특성이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능력으로 보셨어요. 감사하게도 저 역시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소박한 시골 사람들은 구분해서 살아요. 이것은 내 것이 되고 저것은 내 것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쿨하게 압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찌 보면 하기 어려운 또 할 수 없는 일을 욕심을 부려서 욕망을 내세우다가 화를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인생 착오를 겪고 싶지 않아서 오래전부터 저는 내 것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고 삽니다. 저의 노년에도 이 생각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십 년을 최영애 약사님이라고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를 부르는 호칭이 좀 달라졌어요. 제가 손주를 보게 된 건데요. 다머니 할미, 다머니 할머니가 저를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도 또 저의 며느리도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사내 커플이 돼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서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저는 곧 정년을 바라보는 나이라 정년이 되면 현재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거고 아이의 할머니의 인생을 살게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도 슬프거나 아쉽지 않습니다. 내가 엄마로서 또 약사로서 영역을 이렇게 확대했다가 이제는 나의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구나. 나의 자리를 축소해야 나의 아들, 손자, 며느리 또 나의 후배 약사들이 클 자리가 생겨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들의 확장을 오히려 반기거든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나와 함께 성장한 사람들이 더 커진다는 것이요. 그들의 성장을 바라보는 것이 또 다른 저의 행복 확장일 것입니다. 만족이라는 한자는 발까지만 물이 차도 마음이 흡족하다는 뜻도 있답니다. 무릎까지 차오를 물을 나누어서 너의 눈에도 물을 주고 이웃 눈에도 발까지만 물을 갖고 농사를 지으면 다 같이 그 정도면 만족이겠지요. 내가 좀 축소되어도 나의 자리를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누어서 다 같이 더불어 확장되는 행복을 꿈꾸어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